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정성 검토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나온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성 검토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검토 개요,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절차에 있어서 사전 단계, 그리고 1단계 적정성 검토 위원회 구성, 2단계 적정성 검토 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수행 세부 절차,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위원회 운영 서식, 그리고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끝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정성 검토 개요에 있어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요가 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단계는 가명 처리가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 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최종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조출하게 되는 것이 전반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하나요? 적정성 검토는 개인정보를 가명, 익명 처리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소규모 단위나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해서 지원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캐리스를 통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의 정의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를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정의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가명 처리가 되었는지를 가이드라인에서는 확인하는 절차로 제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부 가이드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절차를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정의한 처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가명, 익명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교육 분야 가이드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처리자가 처리한 가명 처리 내용에 따라서 검토자 입장에서 이게 적절하게 처리가 됐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세부 단계가 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계획을 작성하고 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운영 단계에서는 처리 결과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 수준과 검토에 대한 실제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검토가 끝나고 나면 서류 작성으로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적정성 검토 결과가 그 보완 조치가 일어나거나 미흡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또는 부적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해당 단계로 피드백해서 적절한 보완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이 파란색 음영이 표시된 부분은 적정성 검토 계획서를 비롯하여 이 단계에서 필요한 산출물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 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절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적정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토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초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 계획서와 기초 자료가 준비가 되면 검토 위원회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제일 먼저 회의 소집 및 시작, 그리고 서약서 작성 및 검토 자료 배포,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수행,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회의 및 결과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회의 종료 및 결과 통보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때 적정성 검토 수행 시에는 기초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법 제도 및 목적 적합성 검토, 문서화된 위험도 적정성 검토, 문서화된 처리 수준의 적정성 검토, 처리 수준에 따른 처리 결과의 정확성 검토, 처리 결과물의 목적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으로 교육부에서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호법 28조 2 제2항에 근거해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형 처리 후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검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 본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적합성 검토위원회를 대체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인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도 본위원회가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데이터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야겠죠. 예컨대 보건의료 데이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인 경우에는 최소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환자 주체를 대변하는 자를 포함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전문가를 포함해서 총 최소 5인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 시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검토위원은 이해상충이 있으면 배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포인트 1을 보면 가명, 익명 처리를 수행한 자는 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 배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 분야 각급 기관 이외에 가명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한 명 이상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3에서는 물론 익명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3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보안 서약서와 이해 상충 및 공개 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진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호법에 따라야 될 것이고요. 가이드라인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적정성 검토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사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를 받기 위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적정성 검토 계획서 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작성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그 다음에 추진 체계, 추진 체계에는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지 어떤지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토위원인 경우에 몇 명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제3자 제공이나 위탁 처리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일정과 장소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붙임으로 각종 서식들이 붙게 되고 마지막으로 기초자료가 붙게 되겠습니다. 이 기초자료는 적정성 검토 위원별로 한 부씩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러한 적정성 검토 계획서 작성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적정성 검토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검토를 자체 기관 내에 있는 인력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외주 의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겠죠. 만약에 교육 분야인 경우에 캐리스에 외주 의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성 검토위원회 구성 방법 결정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내부 인력만으로 할 것인지 내외부 인력을 혼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특히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부 특정 제3자 제공 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한 명 이상은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를 위한 일정이나 세부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주를 의뢰하게 되면 이에 따른 소요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외부 인력을 포함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일정을 함께 고려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주의사항 점검 및 반영에 있어서는 제3자 제공이나 익명 처리에 있어서는 각각 검토위원이 최소 1명 또는 과반수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위탁의 경우 총괄부서는 공문 등 공식적 문서로 지원기관인 캐리스 등의 위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도 캐리스에서 풀을 제공해서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단계 두 번째 단계로서 적정성 검토에 대한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검토를 받기 위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왼편에 보시는 것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 자료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것이 보위 가이드에 따른 기초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고요. 예컨대 계약서와 같은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명세는 이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 나머지 검토 결과 보고서는 2단계, 그 다음에 가맹처리 수준 정의표는 이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위 가이드의 기초자료 목록이나 교육부 가이드의 기초자료 목록이나 순서상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료의 양식들인데요. 실무 안내서, 교육 분야 가명 임명 처리 실무 안내서에 적정성 검토위원회 운영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기초자료 데이터 명세서 총괄표가 있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내부 세부적인 그 순서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관명, 주소, 데이터명, 데이터 구성, 이용 방법, 이용 기간. 그 다음에 기초자료 목록표라 해가지고요. 체크리스트 형태로 준비 여부를 이렇게 기입하실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명 처리 관련 사업 계획서, 두 번째로 데이터 명세서, 세 번째 가명 처리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위험성 검토 관련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기초 자료로서 관련 체크리스트 목록, 그 다음에 위험성 경감을 포함하게 되죠. 끝으로 가명 처리 수준표 해서 이런 목록표를 먼저 제공을 하고 이 목록표 각각의 그 대로 그 순서대로 밑에다가 끼워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활용 신청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그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보위 가이드라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가명 처리 관련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증빙 자료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앞서서 이제 요 내용이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부침으로 가명정보 활용 계획 요약서, 과학적 연구 계획서 요약, 공익적 기록 보존 계획 요약입니다. 이 부분은 목적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28조 2에 해당되는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또는 통계 작성 어느 목적에 해당되는지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목적은 되도록 상세하게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그 목적에 필요한 항목들을 선정해서 개인정보 보호 파일로부터 추출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침의 양식 역시 교육기관 이 가명 익명 처리 그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실무 안내서예요. 자, 그 다음에 안전조치 이행과 관련한 그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요 부분은 조금 교육부 가이드와 그 다음에 보위 가이드가 약간 상이하지만, 교육부 쪽에서는 이
필수 요건 두 번째,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 체크리스트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확인자의 서명을 이렇게 해서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4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내용들은 전부 예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러한 이렇게 생긴 거를 보호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맹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확약서 한 장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의 그 안전조치 이행 그 내부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들을 다 이제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물리적인 그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확약서 한 장으로 대체함으로써 만약에 재식별이나 이런 사고 시에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호의 가이드에서는 한 장으로 대체하고 있고 교육부 가이드에서는 이러한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금융 분야의 신용정보법 쪽에서는 이용 환경에 대한 관리 이행 확약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체크리스트하고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크리스트를 기반한 확인자 서명이냐 아니면 이러한 한 장짜리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그 내용임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도 살펴본 정보집합물 기초자료 관련 명세서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명세서로요. 원본 정보에 대한 특성, 원본 정보에 대한 세부 항목별 명세, 원본 정보에 대한 예시, 평가 대상 정보 세부 항목별 명세, 평가 대상 정보에 대한 예시, 그 다음에 원본 정보에 대한 컬럼 분표, 가명 정보에 대한 컬럼 분포인데 이 경우는 처리 전과 처리 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검토 시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초자료는 가명 처리에 대한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및 관련 증빙 자료입니다. 보호위에서 일반형 표준형으로 갈 경우에는 그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한 장이 있지만 교육부 쪽에 체크리스트로 갈 경우 이게 왼편에 보시는 게 일반형 보호위 가이드고요. 여기 보시는 게 교육부에서 나온 체크리스트 기반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체크리스트의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요것들은 요 뒤에다가 첨부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호위 교육부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총 10개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었죠. 그게 요 뒤에 검토 결과 보고서의 첨부로 한 장씩 붙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단계에서 수행한 가명 처리 수준 정의표. 이걸 보호위 가이드에서는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표라고 부르죠. 용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명, 속성에 대한 구분, 가명 처리에 대한 기술, 처리 수준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학생 개인 번호는 개인 식별 정보로서 암호화하겠다라는 뜻이고 처리 수준으로는 학년별, 과목별 추적 분석을 위해서 가명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처리 수준 및 기타 부분에는 가명 처리 기술에 대해서 왜 이 기술을 적용했는지 이 항목에 대해서 그 근거나 사유를 간단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형 양식일 경우에는 적용 기술 및 처리 수준을 이 각각의 항목의 위험성 검토 결과 내용 옆에다가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따라가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요거 대신에 일반형인 경우에는 보호위 가이드에서 나온
항목별 감행 처리 계획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는 작성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위 가이드에서 나온 항목별 감행 처리 계획표 요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시된 식으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제 기초 자료들에 대한 목록과 양식, 예시, 샘플을 보셨다면, 지금 장표는 그 실제 이제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각각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감행 처리와 관련한 사업 계획서를 보시고서는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총괄 부서는 감행 처리 절차 중에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사업 계획서 및 계약서 샘플을 참조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사업 계획서 를 참고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 계획서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 계획서 안에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요걸 확인하라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이죠. 목적이 적합하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고 이 적합성 검토 결과서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목적이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류상 그 첨부로 예컨대 제공 위탁인 경우에 계약서가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 내부 활용의 경우에 기관장이나 내부 결정자 책임 등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면 이런 데이터 활용 신청서와 같은 간편 양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대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명세에서는 아까 양식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지금 정리를 다 해놓고 있죠. 이 데이터 명세에 들어가는 사항들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갖춰야 할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감행처리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는 2단계 위험성 검토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작성되는 사항이죠. 그죠? 이때 체크리스트 기초 자료도 포함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감행처리 수준 정의표는 총괄부서에서 감행처리 단계에서 정의한 감행처리 수준 정의표를 기초 자료를 준비하시되 감행처리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각 항목별 처리 수준에 따라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적정성 검토 절차의 1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적정성 검토 위원회 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내부 활용인 경우에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별도 위원회 구성 없이 내부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서 안전하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나 승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을 구성을 할 경우에 자격 및 인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감행처리 기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을 하고 필요시 7명까지 확대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 추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또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경력 및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시행령과 고시에서 이 반출 심사를 하잖아요. 결합된 정보에 대해서 이 반출 심사위원회 자격이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여기 활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행정보의 결합 및 반출 고시 별표 1에 있는 사항이 준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손으로 정하거나 위원으로 임명된 감행처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나
그에 준하는 임직원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 시에 비율은 탄력적으로 구성을 하시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공 시는 최소 1명, 그 다음에 외부위원요, 그 다음에 익명 처리 시는 과반수 이상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교육 분야 각급 기관 이외의 제공 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 원칙 및 고려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위원은 홀수로서 3명으로, 그 다음에 내부 의사 결정에 따라서 심의위원은 3명 이상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은 대학인 경우 총괄부서 관리 책임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위원회 위원은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도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공 시에는 외부 위원 반드시 1명 이상, 익명 시에는 과반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익명 처리 시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금융 분야의 신용정보법 기반의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명 이상 구성 시에는 보호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를 각 1인 이상씩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성 원칙 및 고려 사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개별 심의 시마다 이해상충이나 일정 등을 고려해서 검토위원회 인력풀을 사전에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인력풀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심의위원 구성 요건에 따라서 내부위원인 경우에는 이해상충이나 일정 충돌에 대한 고려를 최소화하여 선정하시고, 감형 처리 수행한 사람은 검토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죠. 추가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총괄부서 관리 책임자는 우선적으로 내부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총괄부서 관리 책임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개인정보 보호부서 책임자, 관리자, 법률 담당자 순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위원인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력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요건입니다. 감형 익명 처리를 위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이용부서에서 요청한다든가, 감형 익명 처리 담당자가 처리를 완료하고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거나, 또는 총괄부서가 감형 익명 처리를 시행하고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역시 검토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단계로서 적정성 검토 위원회 운영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적정성 검토 필요 시에 구성 운영을 하되,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죠. 소규모 단위나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캐리스나 또는 상급기관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형정보 처리자는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은 앞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본 과정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단계에 있어서 과정입니다. 회의 소집 및 시작, 서약서 작성. 이때 서약서는 보안 서약서 하고요. 이해상충에 대한 서약서죠. 이 두 개를 작성한 다음에 검토 기초 자료를 각 적정성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 목록 확인, 법제도 및 목적 적합성 검토, 문서화된 위험도의 적정성 검토, 문서화된 처리 수준의 적정성 검토, 처리 수준에 따른 처리 결과의 정확성 검토, 처리 결과물의 목적 달성 가능성 검토, 결과 판정,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머지는 그런데요. 이 문서화된 위험도의 적정성은 그걸 보시면 되죠.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문서화된 처리 수준이라는 것은 처리 수준 정의표,
그 다음에 처리 수준에 따른 처리 결과의 정확성은 실제 데이터를 보고 정확히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부서는 위원장 선출은 총괄부서가 검토위원회를 개최한 뒤에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총괄부서 관리 책임자가 위원장으로 자동 선출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위원장은 계획을 선언하고 회의록 작성 고지 및 회의록 작성은 담당 부서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의 소집 및 시작 단계죠. 그죠? 첫 단계입니다. 회의 소집 및 시작을 알렸으면 검토위원들은 제일 먼저 서약서를 작성하고 검토용 기초 자료를 배포하게 됩니다. 서약서는 비밀 유지 의무 서약서와 이해상충 공개 서약서가 되겠고요. 만약 이때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배척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후에 기초 자료를 배포하게 됩니다. 배포받은 검토위원들은 3단계에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적정성 검토는 위원별로 영역을 나누실 수도 있겠고요. 동일 영역을 각 위원들이 한꺼번에 중복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기초자료 목록 확인, 법제도 목적적 적정성, 즉 공익적 기록 보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라는 이 가명 처리의 세 가지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검토 내용은 식별 위험성 결과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처리 수준 검토는 그러한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에 준하여 각 항목별로 처리 수준을 적절히 정의하였는지, 그 다음에 처리 결과의 정확성은 실제 처리된 결과가 처리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라운딩 처리를 항목에 했다면 실제 라운딩 처리가 100원 단위면 100원 단위로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물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판정을 하게 되죠. 자, 적정성 검토 회의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회의입니다. 위원장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위원들 간의 상호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적정, 부적정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과 위원장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 결과서를 각자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위원별로 따로따로 그 결과서를 작성을 하긴 하지만 결정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견은 회의록으로 기록 관리하고요. 녹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인 경우에는 주로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적정성에 대한 상호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그 결과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운영 서식은 아까도 보여드렸죠. 결과 보고서 양식입니다. 뒤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위원장은 개별 작성된 검토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과반수로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정해서 최종 종합 의견을 포함해서 위원장용 서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 보고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최종 통보를 한 뒤에 회의를 종료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회의 종료는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취합한 최종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종료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심의가 끝나면 검토 결과를 관련 대장에 정리하고 결과서를 보관하고 검토 담당자는 검토 결과를 이용부서로 알려주게 됩니다. 검토 결과를 받은 이용부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데, 만약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총괄부서에서 검증받은 후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조건부 적정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냐는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 경험상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계약서나 이런 거가 작성이 되었는데 그 계약서상 그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경우에 보완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이 계약서를 바꾸고 할 경우에는 일정이 좀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활용은 그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 계약서가 보완된다는 조건 하에 승인을 내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조건부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정상 미래에 꼭 할 거지만 당장 뭐 조치를 못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로 조건부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위원회 회의 종료 시에도 그 결과서가 다 작성된 다음에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그 리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전체적인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1차 회의 때 이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안 서약서와 이해상충 공개 서약서를 다 쓰고 그 다음에 기초 자료를 받은 다음에 기초 자료를 각자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다 보면 보안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든가 궁금한 부분들이 도출이 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용기관을 불러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 경우에 목적 달성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삭제해도 목적 달성을 가능하다면 삭제를 권고할 경우도 있고요. 또 특이치의 경우에 뭐 예컨대 한 개, 두 개만 처리하고 세 개짜리가 남겨져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이 검토자가 봤을 때는 세 개짜리가 있는 분포를 보이는 특이치도 어느 정도는 처리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조치를 요청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 이용기관 또는 처리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소를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를 한번 충분히 검토하신 뒤에 신청기관 또는 이용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용기관에게는 목적 달성 가능성을,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처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각각 질의를 하시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궁금사항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보안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2차 회의를 열고 2차 회의 때는 그 보안 사항이 다 보완됐을 경우에 보통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보안 사항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최종 결과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결과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는 논의할 때 결과서 작성할 때는 잠시 이 처리기관 관리부서 담당 부서는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 보고서가 다 작성이 되면 다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위원장이 종합적인 이 검토 의견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검토를 했더니 이래 했고 이래 해서 이런 조치가 뭐 잘 되어가지고 결국은 적정하게 판정이 되었다. 라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 자료가 충실히 잘 준비가 됐는지, 두 번째, 안전성 차원에서 특이 정보로 인한 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용기관 입장에서 이 정도의 처리로도 목적 달성을 하기에 충분한지, 이런 정도를 키포인트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악유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문서로 남기시면 되는데 외부 전문가인 경우는 좀 컨설팅의 마인드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적정성 검토위원들은 안전한 물리적 또는 논리적 공간에서 준비된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토 사항으로는 가명 처리 자체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가맹 정보만으로 생성됐는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 자체의 적정성. 이 목적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그리고 제3자 제공 시는 제공받은 자가 부여한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식별 가능성. 가맹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 신뢰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차 시에 전반적인 가맹처리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퀴즈로도 문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상충 공개서약서와 보완서약서를 진구하도록 하고 있죠. 자, 세부 절차입니다. 기초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법, 제도 및 목적, 다시 말하면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통계 작성 목적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위험성 검토 결과서의 이 문서 위험도의 적정성 검토, 가맹 처리 수준 정의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가맹 처리된 정보 집합물이 정확하게 처리됐는지를 검토, 그 다음에 정보 집합물과 사업 계획서를 통하여 처리 결과물에 대한 목적 달성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 최종 판정과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료 목록을 확인하실 때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안내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기초자료 목록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충실히 준비가 안 될 경우에는 보완이나 추가 제출을 요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상 처리 목적이나 이용부서, 위탁부서, 제공부서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사업계획서에 위탁 제공이 있다면 계약서가 들어가 있는지, 기초자료 목록에 표기된 기초자료와 제출된 기초자료가 모두 있는지, 제출된 기초자료는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어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제도 목적 적합성은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통계 작성, 이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 안전조치 의무를 법적 요건에 따라 만족하는지, 그리고 가맹정보 활용 목적에 따라 항목도 적정한지, 그리고 처리 환경이 사업계획서와 계약서에 잘 기술이 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각각의 검토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제공하는 기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가이드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화된 위험성인 경우 항목별 위험성 분석이 적절한지, 데이터 구성 및 데이터 분포가 제식별 위험성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가맹정보 처리 장소 및 형태의 위험성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다른 정보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제식별되는 위험성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이용기관의 신뢰도와 관련해서 제식별 위험성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리스트에 체크된 내용들이 검토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적절한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검토위원들은 이쪽 분야에 가급적 경험이 많거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평가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문서화된 처리 수준이라는 게 가맹 처리 수준 정의표가 적정한지에 따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수준에 따른 처리 결과의 적정성은 이제 실제로 처리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합된 결과를 도출하는가, 이 말은 금액 정보에 대해서 100원 단위로 라운딩한다.
라고 하면 실제 데이터도 100원 단위로 라운딩 돼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걸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샘플을 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처리 결과물에서 재식별 가능한 정보가 없다는 검증 자료는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예, 모니터링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재식별 가능한 정보가 없다는 검증 자료가 있는지. 그런데 검증 자료가 없으면 그러면 이게 부적정이냐? 그렇지는 않죠. 예, 그거는 재식별 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지 꼭 검증 자료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이치,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예, 다음은 이제 처리 결과물의 목적 달성 가능성 검토입니다. 가명 처리된 정보 집합물의 목적 부합 여부를 보는 것으로서요. 처리 결과물에서 초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불필요한 항목이 없는지, 그리고 필요한 항목이나 데이터가 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사항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특이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직업들이 그 직업이 가장 좀 많은 그 사례가 되었고요. 직업이 좀 특이한 직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 뭐 예컨대 뭐 물건을 구매를 할 경우에는 조금 사람들이 좀 그 잘 사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또 구매했다든가, 또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아파트나 이런 그 위치 정보에다가 부가적으로 차량 정보가 또 들어가 있다든가, 뭐 차량이 무슨 뭐 아반떼인지 무슨 이런 차종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또는 이 차종이 슈퍼카나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뭐 이렇게 그렇죠. 슈퍼카까지는 많이 있는 집은 없긴 하지만요. 어쨌든 위치 정보와 차량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검토 시에는 이런 사항들, 즉 주로 특이치 위주로 검토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 사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 없는 게 혹시나 없는지. 그래서 이 항목은 목적 달성하는 데 필요하실까요? 하는 것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이거는 처리 기관이 아니라 이용 기관에 물어봐야 되겠죠. 쓸 사람에게, 그죠? 그래서 이용 기관에 물어보고 이게 정말 이 정도는 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면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정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10살 단위 처리가 꼭 필요한가요? 또는 뭐 1살 단위는 혹시 3살 단위나 5살 단위로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검토 후에 결과를 판정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위원장 의견을 포함해서 다수결로 이제 적정, 보완, 부적정을 적정입니다. 적정, 보완, 부적정을 결정하시고요. 조건부 적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면 종합 검토 의견에다가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여기 보시면 다수결, 전원일치 등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수결이 많고요. 전원일치가 대부분 됩니다. 왜냐하면 3명밖에 안 되니까 이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보완 사항들을 다 보완했다는 가정하에서 2차 회의 때 최종 판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는 뒤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까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적정 판정 시 보완 조치는 해당 단계로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정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즉시 조치는 바로바로 조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요 산출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일반 보위 가이드에는 없는데 이제 이쪽 교육 분야에는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초자료 데이터 명세서 총괄표에 이런 기초자료의 목록들이 한꺼번에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검토위원회 운영관리대장은 주관부서에서 각 위원회 구성시마다 참고해서 대장으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위원회 회의록, 양식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위 가이드에는 없죠. 그래서 회의록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양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위 가이드에는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작성을 이 양식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비밀 유지 업무 서약서는 보위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상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검토 시에는 적합성 검토 시를 또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적정성 검토 결과서입니다. 요거는 문서화된 위험도 각각에 따라서 적정, 보완, 부적정 이런 걸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종합 검토 의견을 이렇게 쭉쭉 기술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원장용은 최종 통지서가 되겠습니다. 그죠? 최종 판정 결과가 적정이면 적정, 부적정이면 부적정 체크를 하고요. 적정이면 적정, 부적정이면 적정해서 최종 판정 결과를 제시를 하는데 대부분은 보완 조치가 완료되고 한다면 대부분 적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완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보완하다가 드랍되는 경우도 종종 있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명란의 특징은 위원장 검토위원 외에도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서명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익명 처리입니다. 뭐 익명 처리라고 해서 가명과 뭐 별도로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절차로 여러분이 수행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적정성 검토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동일하죠. 다만 안전성에 있어서 판단 기준은 다르겠다, 그죠? 식별 가능성이라는 이 안전성에 대해서. 그래서 익명인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하더라도 누구인지를 모르도록 처리가 돼야 된다는 정도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이제 검토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또 ISO 20889에 있는 바대로 기술적 기준이라면 싱글아웃, 그 다음에 연결 가능성, 출원 가능성도 함께 봐야 되겠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인 경우에 이 K 익명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K 값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교육부 가이드에 따르면 최소 30, 최대 100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K 값을.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반드시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해서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퀴즈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적정성 검토 절차 4가지. 두 번째,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적정성 검토위원 자격 및 기준 3가지. 그리고 구성 요건.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적정성 검토위원회 운영 절차 5가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적정성 검토 수행 세부 절차 7가지. 그리고 끝으로 부적정 판정 시 처음부터 새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적정성 검토 절차 네 가지는 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정 시 보완 조치를 하는 순서죠. 그죠? 그 적정성 검토위원회 구성 시에는 최소 3명에서 7명 하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1명 그리고 익명 처리 시는 과반수 이상 구성하는 거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적정성 검토위원 자격 및 기준 세 가지입니다. 여기 박스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경력을 갖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검토위원 자격, 그리고 3명, 필요시 7명까지. 그리고 교육 분야 각급 기관 이외에 제공 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각급 기관은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라 단체를 말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적정성 검토위원회 운영 절차 5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의 소집을 위원들에게 알리고 시작 시 서약서를 작성하고 검토용 기초 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항들에 입각을 해서 검토를 수행하게 되고 검토가 끝나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 위원장은 위원용 서류와 아울러서 위원장용 서류를 함께 작성을 하시게 될 거고요. 끝나면 마무리 브리핑을 하신 다음에 결과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적정성 검토 수행 세부 7가지 절차입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겁니다. 기초자료에 대한 목록을 확인한 다음에 법, 제도, 목적, 적합성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적정한지, 감행 처리 수준 정의표가 적정한지, 감행 처리된 결과물이 정확하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필요한 항목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필요 없는 항목은 빠져 있지 않은지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를 판정하고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판정은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었죠. 부적정 판정 시에 처음부터 새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해당되는 단계로 피드백을 해서 그 미흡받은 판정, 부적정이나 보완 조치를 받은 항목을 로 가서 피드백해서 조치를 하고 다시 재점검, 재검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교육 분야 감형 익명 처리 실무 안내서에서 말하는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적정성 검토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를 어떤 제3자 제공이나 아니면은 익명에 관계없이 한두 번 정도 활용하셔서 어떻게 이분들이 검토를 하시나를 조금 지켜보시고 참고하신 다음에 그게 한 두세 번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그걸 아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각 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총괄 부서의 운영 책임자 등을 위원장으로 해서 3명 정도로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절차는 번거롭고 다소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제식별 시에 또 이런 사고 시에 어떤 그 근거를 남긴다는 점에서는 가이드라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힘들더라도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금방 쉽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이 보통 어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은 교육학술정보원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시면 잘 도와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사항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